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김정인, 곽동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패스트 트랙으로 불거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벌써 70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 본회의가 열흘 열렸어요. 그리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딱 사흘 열렸습니다. 네, 이참에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을 걸러내자는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그런 국민청원도 20만을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국회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곽동건 기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죠? 네, 방탄국회, 동물국회, 식물국회까지 우리 국회 별명이 되게 많잖아요. 네, 요즘 특히 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터져나오는 막말, 그 수위는 또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2달 동안 국회에선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짚어봤습니다. 만약에 그걸 한다 그러면 부장님 사퇴하세요.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그럼. 의원직 사퇴를 왜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전 세계 이런 게 맞습니까? 전 세계 이런 이게 설명입니다, 지금. 나는 왜 정책 건달리고 말이야. 다친다 하지 마. 이러시지 마. 위원장님까지 이러시면 안 돼.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감금을 해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 4당이 합의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자유한국당은 안건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까지 봉쇄하는 6탄 저지에 나섰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 숨어 있는 저 나경원 대표 앞으로 누가 숨어 있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오세요. 아니야. 누가 숨어 있어? 누가 숨어 있어? 대의원들을까봐 안 나가는 거야. 국회법상 회의방해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 속에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됐지만 한국당의 저지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시민들 보고 법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의안과 사무실 문을 열기 위해 국회 경위들은 빠루로 불리는 노루발 못보비를 동원했고 이걸 한국당이 다시 빼앗아 환호하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빠루와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계획된 도발로 의회를 불법, 무법천지로 만든 그들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1박 2일간의 난투 끝에 패스트트랙 법안은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해 가까스로 접수됐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전략을 바꿔 국회 일정을 통째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와 개별 소위까지 국회 전체의 의사기능이 마비됐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지던 이른바 동물국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식물국회로 넘어간 겁니다. 토론이 사라진 국회의 빈자리는 위험 수위를 넘은 막말이 점령했습니다. 그 기자 요새 문바, 달착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아, 대통령한테 동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여성인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지지자들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했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이건 뭐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병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한센병이죠.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저는 그런 의학적 용어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태롭던 막말 공방은 급기야 파국을 예고합니다.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 이런 부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어지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직접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적절하고 좀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저녁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관련해 한국당 대변인인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 대통령을 겨냥했다지만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의원들에게 심사일원, 즉 깊이 생각한 뒤 말하라고 당부하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각별히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황 대표의 뒤를 따라 회의장을 나서던 한국당 사무총장 한선교 의원. 바닥에 앉아 대기하는 기자들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한 말이라는 해명으로 논란은 오히려 커졌고, 황 대표는 앞으로 막말에 책임을 묻겠다며 연일 기강을 잡는 듯했습니다. 당 대표의 당을 잘못 관리한 책임입니다. 앞으로 또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참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포는 말뿐이었고 한번 풀린 고삐는 통제불능으로 치달았습니다.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냇가에서 물고기 잡는 철렵으로, 그것도 좋지 않은 행위로 비화하는 질자를 붙여 비유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불쏘시개 지펴 집구석 부엌 아궁이 있는 대로 달고 놓고는 철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 마냥 나홀로 냇가에 몸담그러 떠난 격이다. 막말 파문의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들을 찾아가 봤지만 국회가 문을 닫은 탓에 여의도에서 이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걸레질 발언의 장본인 한선교 의원은 끝내 인터뷰를 거부했고, 민경욱 의원과는 어렵게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 이전에 골든타임 관련해서도 꼭 그런 표현을 실종자 가족들도 볼 수 이렇게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속도가 중요하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8,000km 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진심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이용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막말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사명감까지 엿보입니다. 이념 분쟁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누구예요? 야당 대변인은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 대변인이 해야 되는 말. 그렇다면 거듭되는 막말은 고도의 전략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걸까? 정치적으로 이제 계산을 면밀히 하셔가지고 언어를 지금 골라서 사용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걸 쓰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주목받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저는 거기에 무슨 막말이라고 그러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은 온당하다는 주장까지. 연쇄적인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의도했건 아니건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 문제는 이 같은 막말의 정치학이 당분간 정치권에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보통 보면 막말이 많아지는 시기는 선거가 가까워지는 시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그 공천에서 유리함, 자기 인지도 상승, 뭐 이번에 최근에 막말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그걸 이제 노리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최근 막말 파문에는 또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당사자들이 원내 대표나 사무총장, 대변인, 원내 대변인 등 핵심 당직을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선봉에 나섰다는 겁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방법으로 좀 극단적인 대립을 지금 선호하는 거고, 극단적인 대립을 하다 보니 그 정당에서 누군가는 또 극단적인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 지지층이 복원되면 복원될수록 중도층 유권자들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년 총선 이제 직전에 가서 뭔가 다른 이제 뭐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뭐 대안을 저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권자들이 지금의 어떤 이런 행태들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인가. 연일 입단 속에 바빴던 황교안 대표의 말도 지난주를 고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읽어보십시오.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바로 막말입니다. 그 말은 그럼 막말이 아니라고 보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금방 다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 막말이라는 막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비판들이
부당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황 대표의 진심을 듣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 막말 관련해서 좀 사실 일주일 만에 좀 입장이 바뀌셨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는데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 잘 보세요. 제가 얘기한 거 잘 보세요. 뭘 잘 그리고 보라고? 정식으로 인터뷰를 됐어요. 됐어요. 내가 그동안 얘기한 것을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막말이 아닌 걸 막말이 자, 거기까지 합시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막말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같이 있을 때 합시다. 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막말들은 국회가 새로 구성되거나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잘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오죠.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얼굴도 알리고 인지도 높이고 그리고 당에서 공천 잘 받기 위해서 이런 막말을 한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죠. 사실 이게 다 이제 지금 현재 선거제도가 이 정치를 양극화시키는 이런 현행 선거제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불거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거제도를 손보자는 그런 법안도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선거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극렬히 반대 중인 건데요.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이 선거법 개정안 취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다 보니까 뭐 거의 진척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냥 손 놓고 놀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2달 동안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의당 여영국 의원.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단디하겠습니다. 그러나 여 의원은 당선인 선서 뒤 2달 넘도록 본회의장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들어가보네. 3년을 보낸 국회의원들의 2달과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시작한 저희 2달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2달을 넘게 그냥 보내버린 거죠. 이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 발의된 법안들 중 결론을 낸 비율인 의안 처리율은 채 30%도 안 됩니다. 역대 최저였다는 지난 19대 때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고작 440여 건. 길게는 3년 넘게 먼지만 쌓인 이처리 법안이 14,000건이 넘습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의원실이 모여있는 의원회관에서도 금배지 구경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의원님은 어디 가셨나 봐요. 내일 일정이 오늘 있어서. 의원님은 계신가요? 지역에 계세요. 의원님은 혹시 네, 계세요 지금. 개점 휴업 중인 국회. 의정활동에서 손을 놓은 의원들은 대신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저부터 지금 지역구 여기가 이제 안 열리고 있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 하세요? 지역에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뭐 단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행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만날 최대 막 8개씩 10개까지도 있고 그런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텃밭 따지기에 여념이 없는 겁니다. 1년도 안 남았네요. 그렇죠. 이제 1년 10개월 정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얼굴 지금 활동을 하려면 중간 성적표를 받는 지역이. 그래서인지 멈춰선 국회가 개별 의원들에겐 그리 나쁠 것도 없다는 눈치입니다. 국회는 안 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거 모드는 아직 되진 않았고 그리고 요 타이밍에 많이 이렇게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아야 하는 시점이라. 왜냐면 이게 선거 모드로만 들어가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한두 본전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하면은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국회 파행의 틈바구니에서 경쟁적으로 벌어지는 물밑 선거전. 비판은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민원을 챙기는 건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상당 부분 해야 되는 일이고 국회의원이 본래 해야 될 일은 어쨌든 국가의 입법을 하고 예산과 결산을 다루고 그리고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건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쓰는 시간과 에너지의 많은 부분들은 그냥 다 낭비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 국회가 문을 닫은 사이 외국으로 나간 의원들도 많습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 신고된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17건. 의원 61명이 국제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의원 외교 명목의 방문 또는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이달 말까지 19명이 더 해외 출장을 다녀올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즈니스석 항공권의 숙박비까지 포함한 최소 수천만 원의 경비는 역시 국민 세금에서 나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국민이 주는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이거 정말 밥값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에요. 네, 그래서 스트레이트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의 이 한 달 월급 명세서, 이 수당 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직접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한 현역 국회의원의 5월 급여 명세서. 1년 중 월급이 가장 적은 달입니다. 한 해 4차례 300~400만 원씩 더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나 정근 수당 등의 보너스가 없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급여 총액은 1,150만 원이었습니다. 근로자 최저임금의 7배에 육박하는 금액. 증원을 거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통장에도 이런 거금이 그대로 입금됐습니다. 의원 급여 명세서를 좀 더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봉급이 675만 원, 여기에 입법활동비 313만 원과 특별활동비 87만 원 등이 더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조차 손질을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항목입니다. 이미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입법 활동비를 그것도 313만 원이나 특별활동비 또 받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입법이 본연의 임무인 국회의원에게 따로 또 지급하는 입법 활동 명목의 돈.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입법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등 입법 활동을 위해 매월 주게 돼 있는 돈입니다. 입법 활동을 열심히 했든 안 했든 모든 의원들에게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물론 이 법도 국회의원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이상합니다. 법에 명시된 입법 활동비는 120만 원. 그런데 실제로는 왜 2배가 훨씬 넘는 313만 원이 지급된 걸까? 이 법률에 딸린 규칙에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 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법에서 얼마로 정했든 실제 주어지는 금액은 국회의장이 알아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률에 딸린 이 규칙에서 더 내려간 하위 규정을 보면 국회의장이 정한 입법 활동비가 313만 6천 원인 걸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넘겨놓은 덕에 의원들은 월급을 올리려고 서로 머리를 맞대는 민망함도 모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형식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잖아요. 위임해놓고 그런데 내용을 마지막 단계 결정의 내용을 보면 이 납득이 되냐 이 말이죠. 상임위원장 같은 보직이 없어도 모든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하루 3만 원꼴의 특별 활동비. 입법 잘하라고 입법 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회기 중에는 입법 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더 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회의 참석 수당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에 출석만 하면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본회의가 열린 건 딱 하루. 왜 28일치 특별활동비 87만 8천 원이 지급된 걸까? 국회가 소집돼 있기만 하면 실제 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모든 의원들이 참석한 걸로 간주해 특별활동비를 주는 게 원칙이라고 국회 사무처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복 과잉 지급된다는 비판을 받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한술 더 떠 이 두 활동비엔 세금이 전혀 매겨지지 않습니다. 1년 연봉 전체로 치면 이 같은 비과세 수당은 약 4,700만 원이나 됩니다. 명확하게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비과세 소득이라고.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국세청은 뭐 그 원천 징수하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국회는 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고. 회의가 안 열려도 주고 입법을 전혀 안 해도 챙겨가고 세금까지 피해가는 수당들. 심지어 감옥에 있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봤습니다.
보좌진은 물론 사무실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실 업무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시죠. 그래서 그러면 보좌진 분들은 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일상적으로는 궁금해요. 일상적으로 똑같이 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밖에서 내려오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왜 얘기를 합니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세비 이런 저와 관련해서 항상 통상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기 전까진 이 같은 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물론 월 150만 원의 차량 유지비와 기름값, 각종 의원실 운영비까지 고스란히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이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땐 정지한다라고 하는 거 규정을 두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규정이 없는 거예요. 국회가 개점 휴업 중이던 지난 2달 동안 의원 300명과 보좌진 봉급,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급된 돈은 최소 350억 원 정도. 막말과 파행으로 점철된 채 의안 처리 실적도 없는 국회에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그대로 지급된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처우가 여전히 국민 정서와 크게 동떨어진 이유는 의원들 스스로 급여 액수와 지급 조건 등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국회가 급여를 셀프 인상하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자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의원들이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논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서 야단을 맞으면 네 이번에는 반납할게요. 는 아니죠. 이거는 정말 거의 그 초딩 수준 반응이잖아요. 너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가자. 그래 이제 안 먹을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셀프 방지 3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의원들의 급여 셀프 인상, 셀프 징계, 셀프 해외 출장 심사 등을 막자는 취지.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는커녕 서로 눈치만 보느라 논의는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막말을 일삼고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입속만 채우는 국회의원들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해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냥 뭉개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무관심으로 전락하다가요. 그러다가 정치 혐오, 그러니까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 혐오로 몰고 가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려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를 혐오하기 전에 누가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은 모두 자신들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은 이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이 국회 개혁의 최적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관심을 버리면, 이 기회를 놓치면 또 4년이 쓸모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국회 개혁, 정치 개혁, 스트레이트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인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음 주면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9년이 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친일파들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긴 독립운동가들의 얘기를 전해드렸었죠. 네, 이승만 정권 때 저지른 국가폭력, 국가의 범죄를 저희가 다뤘었죠. 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로도 무려 수십 년에 걸쳐서 학살을 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과연 가해자는 누구였고 무슨 일들을 벌였는지 집중 추적했습니다. 일제의 대표적인 수탈 현장이었던 경북 경산의 코발트 광산.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여름에는 민간인 3,500여 명이 떼죽음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닥조차 보이지 않는 깊이 125m의 수직굴. 여기가 한 길이가 한 4m 정도 되는데 구성줄에 묶은 8명을 이렇게 나란히 씌워놔 놓고 저 건너편에서 이제 총을 쏜 거죠. 이제 총에 맞고 이제 이 굴에 떨어진 거죠. 나중에 이 굴이 그렇게 이제 학살해서 굴이 가득 차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이렇게 학살과 암매장이 동시에 진행된 희생자들의 유해는 수직굴과 이어진 수평굴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직굴에서 이제 같이 밀려 내려와가지고 420골을 밟고요. 저 들어오는 입구가
이 학살을 하고 은폐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 1m 간격 1m씩으로 그 옹벽을 샀다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굴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두개골에 박힌 총탄의 흔적. 학살의 장본인들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비스듬하게 여기서 관자놀이 이쪽에 총을 쏜 걸로 당시에 권총을 사용했던 사람은 장교였을 거고 군 지휘자였을 거예요. 군이 조직적으로 이 학살에 개입했다는 것들이 이 유해 하나로 드러나는 거죠. 해방의 감격에 가슴 부풀었을 이들을 죽인 건 되찾은 내 나라의 군과 경찰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좌익 사상범을 선도한다며 보도연맹이라는 관변단체를 만들어 평범한 양민들까지 대거 가입시켰습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나자 이적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원들을 무차별 학살한 겁니다. 인배 반환 범죄나 전쟁 범죄는 시효가 부적용된다. 국제법상으로는 그럼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도? 저는 처벌을 할 수 있다. 당시에 국내 형법도 명백하게 살인의 행위를 한 겁니다. 잔인한 국가폭력은 이후에도 대물림됐습니다. 단 한 장 남은 아버지의 사진. 보지도 못해 유복자니까 사진도 한 장 못 봤어요.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 선생의 형제 4명도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됐습니다. 북으로 넘어간 김원봉의 혈육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은 10년이 흘러 4.19 혁명을 맞고서야 겨우 유해를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밀양 공설운동장에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분류 작업을 하는 걸 제가 다 봤어요. 전부 여인네들이었어요. 처자식들이 전부 다. 우리 선산에다가 모셨어요. 합동 장례식을 치른 거죠. 하지만 일말의 위안도 잠시. 이듬해 5.16 쿠데타에 성공한 군인들은 어렵사리 모셔놓은 유해를 파헤쳤습니다. 5.16이 발발하고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왜요? 군부에서 다 해수해 갔어요. 경남 밀양의 김씨일가 선산. 위치상 봤을 때는 큰 무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이지 않아서 600구나 되는 시신 한 곳에 묻으려면 엄청 해야 될 거예요. 흔적마저 사라진 무덤. 계십니까? 이제는 90을 넘긴 어르신 몇몇만이 당시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나무 쪽에서 한참 10m 더 올라갔어. 정부에서 모지할 필요 없다. 뺑이가 돼가 그럼 같이 거거든. 그래 좀 없애버렸더니. 무차별 학살과 유해 도굴, 그다음 희생양은 살아남은 가족들이었습니다. 5.16 직후 군경은 보도연맹 유족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 군사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사혁명이 박정희 소장은 쿠데타 바로 다음 날인 5월 17일 육군의 즉시 군수사기관을 동원해 경찰 리스트에 근거한 용공문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을 처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설치 문건엔 박정희 부의장의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봉철 큰아버님은 5월 18일 새벽에 궁정에 들여닥쳐가지고 잡아갔어요. 이틀 만에. 만 이틀도 안 되죠. 안동 그 낙동강 대교 다리 밑에서 우먹지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국을 해서 먹고 살았대요. 군사법정에 선 유족들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내려졌습니다. 학살 피해자들의 유해를 수습하고 위령제를 열었다는 이유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김하종 씨.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사법 탄압을 당한 유족들 가운데 현재 유일한 생존자인 그의 증언은 터무니없었던 재판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법원장, 경찰서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그 기관에서도 다 인정했던 그런 다 협조를 했죠. 그래놓고 5.16 나자마자 반국가 이 단체로 몰아서 집단 학살도 끔찍한데 무덤은 왜 또 파헤치고 또 유해를 수습해서 위령제를 지낸 가족들은 왜 잡아가두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진 겁니까? 이건 가해자가 자기 범죄가 드러날까 봐 한 번 죽이고요. 그다음에 보복이 두려워서 또 죽이고 2번, 3번 죽인 겁니다. 이거는. 네, 더 기가 막힌 일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삶이 극명히 엇갈린다는 겁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르는 동안 유족들은 일제의 잔재인 이른바 요시찰인 제도로 끊임없이 감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1970년대 한 경찰서가 작성한 기밀 문건입니다. 사찰 대상자의 신상 정보는 물론 가족들의 직업과 학력, 집값이 얼마인지까지 꼼꼼히 적어놨습니다. 사상이 온건하다는 평가. 그 온건이면 감시하지 말아야죠. 온건이면 상식적으로다가 온건이면은 체제를 인정하고 나름대로 국가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20년간이나 사찰을 당한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이제 이게 관찰 보호자 카드인데 예, 3급 비밀이라고도 돼 있네요. 여 밑에는 아버지 박기철. 박기철은 보도연맹원에게 가입 활동하다가 6.25 당시 처단 당했음. 박기철 씨는 일제강점기 야학에서 무궁화 자수를 놓아 집집마다 간직하게 하는 등 학생들의 민족 의식을 고취시킨 인사입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국가폭력에 아버지를 잃은 아들까지 요주의 인물로 관리하며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심한 생각이 들지요. 내가 부장을 갖다가 10년간 사회에다 봉사하는데도 이런 걸 나를 뒤를 이렇게 감시한다는 건. 해방 이후에도 친일 경찰들이 득세한 탓일까? 이 같은 사찰은 놀랍게도 식민 시절 일제의 탄압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1925년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한 일제의 요시차림 문건. 백범 김구 선생의 종교와 사상, 성격, 심지어 표정까지 적어놨습니다. 특징은 앞면에 표정이 없다. 표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감시가 철저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표정을 그렇죠. 써놨다는 것은 굉장히 그럼요. 가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변절하기 전 이광수에 대해선 일본 술을 좋아하나 주벽은 없다며 술버릇까지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감시의 기술은 해방 이후 더욱 진화했습니다. 사찰 대상자가 사는 집의 구조를 파악하고 유사시 기관원들이 매복할 장소를 그려놓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는 계속 그것이 수정 보완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눈에 보이는 친일 잔재보다 이런 눈에 안 보이는 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제 잔재가 더 사실은 해악이 큰 거죠. 죄를 지을지 모르는 사람을 미리 잡아둔다는 예비 검속. 감시를 당하던 보도연맹 피해자 유족들은 이 예비 검속에 걸려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시로 잡혀갔습니다. 간첩 누명을 씌우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조작 간첩 사건에 이제 그 소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경찰들이 가서 이제 수시로 금품을 이제 뜯어가요. 이제 정기적으로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성폭행 피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당하죠. 이제 이 빨갱이의 딸, 빨갱이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보도연맹 사건으로 숨진 독립유공자 박원근 선생의 아들 박용현 씨. 경찰들이 와서 그 목총을 갖고 막 때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늘 쫓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꿈에서만 그래도 그 소리를 지르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아주 더 그냥 어머니에 대한 그 간절함이 아주 몸에 뱄니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라는 1990년대 초반까지도 감시에 눈길이 따라다녔습니다. 대우중공업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방위산업을 제가 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방배경찰서에서 그 정보계에서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90년도 전반기 돼요. 사법고시 합격이나 뭐 했었을 때 1차, 2차 다 합격했는데 3차에서 미끄럼 타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신원조회, 소위 말하는 연자제 신원조회. 에이 설마 국가가 그랬을까? 설마가 아니라 진짜 그랬다고요. 야, 이 90년대 중반까지면 이 감시가 수십 년에 걸쳐서 정말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얼마나 고립되어서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문건을 저희가 하나 입수했는데요. 1969년도에 홍성경찰서장 명의로 발표된 간첩 식별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문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4번 항목인데요. 과거에 악질 부역자, 처단자 가족과 남몰래 가까이 교제하는 자라고 해서 학살 피해자 유족들과 말을 섞는 것만으로도 간첩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끔찍하네요. 끔찍하네요. 이렇게까지 수십 년에 걸쳐 유족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네, 대표적인 인물로 친일 경찰 출신이자 경북 도경국장을 지낸 한경록 씨가 있습니다. 앞서 코발트 광산 보셨는데요. 그런 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종류의 민간인 학살 사건의 핵심 가해자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발표된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는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학살의 책임자로 모두 23명이 기록이 됐는데요. 대부분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종 장차관, 국회의원 등 정부 요직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눈여겨볼 것은요. 이 중에 친일 이력이 있는 자가 절반이나 된다는 건데요. 특히 친일 임명사전에 오른 인물이 5명이나 있습니다. 네. 이 이름들을 보니 이 취재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나이가 많고 거의 대부분 이미 세상을 뜬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네, 사실 취재를 시작하면서 과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요. 아주 어렵게 가해자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곳곳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과 유족 등에 대한 2차 가해까지 그 중심엔 방첩부대를 거느린 육군 정보국이 있었습니다. 보도연맹 학살이 자행되던 한국전쟁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은 장도영 씨. 이때 정보국에는 훗날 쿠데타의 주역 박정희도 문관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국 출신 장교들은 한국전쟁을 거쳐 5.16 쿠데타에 이르러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민간인 학살과 군사정권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근데 저는 5.16의 그 주체가 모이게 된 계기가 6.25 발발 당시에 그 육군본부 정보국에 모인 그 사람들이에요. 정보 장교들은 직관적으로 이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과거 만행을 합리화하는 건 권력을 잡은 정치 군인들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살에 가담한 정보국 출신 가해자들은 누구였을까? 그 당시 이제 CRC 본부장이 이제 한웅진이라는 사람인데 별명이 저승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박정희 씨하고 굉장히 가까웠대요. 최측근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CRC 부부장이 장경순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스트레이트는 혹시 있을지 모를 생존자를 추적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육군 특무부대 차장이었던 장경순 씨. 그는 지금도 보수단체 집회 때마다 연사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돈을 모르는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또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또 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빨갱이 놈들이 지금 이런 전국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선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국회를 비난하며 그건도 서슴지 않습니다. 계엄령을 꼭 선포해서 사인놈들을 한도 빠짐없이 다 체포를 해야 합니다. 보도연맹 학살 책임자 끝 가운데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장 씨가 유일합니다. 회장님, 그 혹시 집으로 좀 여보세요? 수차례 연락 끝에 서울 모처에서 장 씨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6.25 때 선생님이 그 CIC에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CIC 있었어요. 그때도 CIC 있으면서 박정희 장군하고 한웅진 장군하고 나하고 매일같이 술을 같이 먹는 친구예요. 5.16 쿠데타 직후 농림부 장관 등을 거쳐 5선 국회의원과 역대 최장기 국회 부의장까지 승승장구한 인물. 주체 중에 주체입니다. 내가. 5.16 때요? 5.16 때.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었지만 청와대를 밤 12시 이후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나 하나뿐이야. 정작 보도연맹 학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당시 공적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관련성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나도 한 10개 중에 한 부대를 만드는데 꼭 그 사람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아이고 좋다고 그래갖고 내가 문관으로 써서 그 사람에 의해서 1등 했어요. 빨갱이 잡는 걸 1등을 하고 1등. 자신의 부대가 보도연맹원들을 잡는 데 가장 큰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A, B, C, D 이렇게 등급 나누잖아요. 그래가지고 A인가 C인가 그 제일 무거운 사람을 사형 집행하고 그랬죠. 잡을 때부터 등급을 나눠 죽일 사람을 정했던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살의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등급 나누고 사형 집행하고 하는 것도 선생님이 같이 하셨어요? 무엇을? 등급 나눌 때 나는 죽인 그걸 하나도 몰라요. 등급만 나는데 그 전문가한테 다 시켜서. 어느덧 70년이 다 돼가는 역사의 비극. 일말의 회한은 남지 않았을까. 선생님 그 아까 그 보도연맹원들 잡아들였다고 하셨잖아요. 많이 잡아들이기까지는 1등을 했다니까. 그렇게 잡아들이실 때는 어떠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빨갱이 잡아들인 게 아주 잘했다 이러고 그때 말이야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파인데 말이야. 그 좌익 활동이나 이런 걸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잡아들여져서 학살을 당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 그건 내가 아는 한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빨갱이를 잡아들이는데 1등이었다. 등급만 나눴고 죽이는 건 전문가를 시켰다. 본인이 범죄 행위의 주범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빨갱이를 잡는 데는 그래서 1등이었다. 이 얘기는 본인의 회고록에도 나오는 일화입니다. 저분은 5.16 쿠데타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장관이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오래도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채 너무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사망했고요. 대체 그 책임을 이제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네, 안타깝지만 현실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의 법정에라도 세워야겠죠. 문제는 수십 년 세월 동안 이 한을 안고 온 유족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팔순을 넘긴 노인 3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부모님들의 유해를 고이 모셔왔습니다. 보도연맹 등 대규모 학살 사건의 진상을 밝힐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아니 당신네들 아버지가 다 가만히 있겠냐고. 2005년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가 활동을 마친 건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원장부터 상임위원까지 교체되면서 조직이 휘청거렸습니다. 횡포가 심했어요. 상임위원도 뉴라이트 쪽으로 바뀌고 2010년 1월 전원위원회 안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부산 동의대 사건 등 무더기로 기각시키니까 조사관들이 엉엉 물면서 통곡을 하면서 오더라고요. 미군 폭격 사건을 비롯해 2,500건이 역사 속에 파묻혀 있던 상황. 조사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었지만 2달 만에 황급히 간판을 내렸습니다. 상부에서 지속적으로 압력이 있었어요. 뉴라이트 상임위원의 첫 마디가 전쟁 때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될 수도 있지 않느냐. 사사건건 기준을 들이대는 게 피해자 기준이 아니고 가해자 기준인 거예요. 연장이 안 되니까 내부 반발이 많았죠. 당시 진실화해위원회의 운명을 결정한 상임위원단에선 할 만큼 했다고 반박합니다. 지금 한다고 해도 그거보다 더 새롭게 없습니다. 무슨 저 개인이 무슨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내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진실규명 자체가 목적이라면 진실규명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신청기간 1년이다 보니까는 그 사실은 한계가 많았죠. 진실화해위원회 때 한국전쟁 희생자로 인정되고 확인된 분이 16,000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거예요. 반대래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도망가 죽을 때 어처구니 없는 그렇게 굴떡 쏟아지는 피를 다 보고 서 있다가 한국을 반대한다니요. 9년을 이 거지 같은 사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고 얘기할까요? 저 물어봐야. 진실화해위의 활동 재개를 위한 법안들은 7년째 발의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널 눈앞에서 본 사람이요. 본 사람이요. 왜 그래?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죽었는지 한번 물어보자고. 지난주 예정됐던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국회 파행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법안 심사라니까 뭐 요 핑계 대고 요 말 붙이고 저 말 붙이면서 죄를 줄 거로 한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의 후손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예, 여기입니다. 경상 코발트 광산의 수직굴과 수평불이 만나는 지점. 참혹한 학살 현장엔 지금도 유해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물을 다 빼내고 나면 백희가 있다 했겠네. 헐 속에. 그러니까 더 가슴 아프죠. 차라리 안 보이면 괜찮은데. 보도연맹 피해자들의 유해 매장지는 알려진 것만 전국에 168곳. 이 가운데 진실화해에 발굴 작업은 13곳에 그쳤는데 위원회가 문을 닫으며 그마저도 중단됐습니다. 흙더미를 조금만 들춰도 유해들은 계속 쏟아지고 이 흙에도 지금 예, 많지. 예.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그 가려내야 되거든요. 그 이거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유족단체 등 민간에서 발굴한 유해는 국가 지원이 끊겨 컨테이너 박스에 방치돼 있습니다. 참 저희들 우리 유족 같은 여기가 우리 산소입니다. 그 심정이 이야기 다 하려고 눈물이랑 뭐하죠. 망각하고는 싸워야 된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미래 세대의 교훈을 위해서 해결책이 당장 안 나오더라도 매장 추정지 168곳 중에 겨우 13곳을 파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현재 국회에 진실화해 2기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인데 국회 파행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국회가 정상화가 된다면 다음 일정이 6월 25일, 마침 한국전쟁 69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과연 이번만큼은 유족들의 오랜 수건을 풀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언제까지 국가는 외면하고만 있고 피해자들은 울고 있어야만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오지 못한 유골들은 묻고 있습니다. 과연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자들은 누구냐고 말이죠. 이젠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